안녕하세요.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수업을 준비하는 데에 박사님께서는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아니 20세기도 아닌 바로 21세기에 이미 150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심리학이 걸어온 길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심리학 전공자도 아닌데 무슨 심리학 역사를 공부하느냐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21세기 심리학 역사, 이 과목은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처음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려고 했던 그 심리학이 나온 이유가 바로 21세기인 지금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알려준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네, 그것은 심리학의 시작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완전히 새롭고 놀라운 과학 활동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은 현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바이러스와 잘 같이 살아왔지만 이 바이러스에 대해 갑자기 알 수 없는 두려움, 불안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분명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어떤 생명체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탐색하여 알아본다는 생각은 너무나 두렵고 또 가능하지 않는 일로 생각하면서 지냈답니다. 보통 마음이 몸과 함께 인간을 이루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은 스스로의 마음이란 건 신이 준 선물 또는 신이 흙으로 돌아가게 될 인간의 몸에 불어넣은 어떤 영혼이나 숨결로 생각하며 수천 년을 지냈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 발달한 과학의 도움으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탐색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심리학은 약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학문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탐구하는 마음 또는 마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심리는 도대체 누구의 마음인지, 무엇에 대한 마음의 법칙인지는 처음 마음을 탐구했던 학자들이 가졌던 질문이기도 했답니다.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이슈에 대해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마음을 탐구한다는 심리의 연구는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까요? 누가 무엇에 대해 가진 어떤 마음을 어떻게 연구한다는 말인가요? 이런 질문은 처음 마음을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져야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마음에 대한 탐색이 어떤 경우에 어떤 일로 필요한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각자가 가진 마음의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하나의 예가 바로 될 것 같아서 이 뉴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일 이 뉴스에 나오는 이분의 마음을 혹시 알고 싶다면 이 마음은 심리학에서 탐구하는 마음과 같은 것일까요? 다른 마음일까요? 이 짧은 기사 내용에는 이분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 다음에 세 가지, 즉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총선, 미국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이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분은 첫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4월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물론 그 증거들이 있고 무엇보다
내가 떨어졌으니까 부정선거야 라는 믿음을 뚜렷하게 보이시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에 대한 마음도 잘 보여주시고 계세요.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보호자이자 마치 대한민국에 대한 공정한 판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 의회, 백악관, 그리고 미국의 대법원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시고 계시네요. 믿을 수 없다. 미국에 가서 종주국의 이 대법원만이 거의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이 미국에서 피켓 시위를 하실 때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이분이 염려하는 마음, 즉 너도 곧 부정선거의 희생양이 될지 모르니 조심해라 라는 마음으로 걱정해서 1인 피켓 시위를 백악관 앞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이분의 걱정이 트럼프 본인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열심히 자신의 패배에 대한 음모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서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민경욱 전 의원의 마음은 심리학이 탐구하는 대상이 되는 그런 마음인가요? 아니면 이런 마음은 너무 개인적인 마음이라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가요? 처음 심리학자로 마음을 탐구하였던 심리학의 아버지들은 이런 고민을 똑같이 했답니다. 자신들이 탐구하는 마음은 어떤 한 개인의 믿음이나 생각이나 느낌 등으로 표현되는 것인가? 아니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는 믿음이나 생각, 느낌으로 표현되는 마음인가와 같은 문제를 고민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심리학이 시작될 때 초기 심리학자들은 한 개인이 가지는 이런 남들과 다른 유별난 믿음과 생각, 느낌 등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마음이 없는 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증거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이런 의미의 단어로 표현했을 듯 합니다. 마음에 대한, 심리에 대한 이런 초기 심리학자의 생각은 심리학이 과학으로서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분야라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향을 정하게 했답니다. 몸과 마음에 대한 탐구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19세기 초 몸에 대한 과학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면서 의학이 대학의 학문 분야로 이미 설립이 되었고 유럽에서는 인간에 대한 과학을 대표하는 해부학, 생리학 등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의과대학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병원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하나의 학문의 체계가 됐는데 몸에 대한 탐구를 의학에서 시작되었다면 이 의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몸을 넘어서는 마음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학 연구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은 특히 몸이 아닌 마음에 대한 탐구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지요. 네, 그렇게 하여 심리학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류는 17세기가 되어서야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명제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라고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데카르트에게 야, 너 까불지 마. 너 과학이라고 하면서 인간을 나름 탐색을 하려면 몸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마음은 건드리지 마. 마음에 대한 탐구는 우리 종교가, 교황청이 담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경고장을 날렸죠. 이후 19세기가 될 때까지 여전히 마음은 영혼이라는 것과 비슷한 어떤 하느님의 숨결이 아니면
신의 비밀이 우리의 몸에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표였던 국회의원이 미국에 가서 미국 의회나 백악관 대법원에 대해 한국의 선거 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호소하는 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오늘의 새로 읽는 21세기 심리학 첫 강의를 통해서 심리학은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심리학은 또 어떠한 존재의 의미가 있는지, 지금 사람들이 심리학을 알고 싶은 그 마음과 심리학의 창시자, 심리학의 아버지들이 심리학을 연구하게 된 그 마음, 과거와 현재의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어떻게 비슷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박사님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 함께 찾아보시죠. 제가 40년 동안 심리학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심리학의 역사를 왜 알아야 되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심리학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인가를 보려고 합니까? 라는 거는 또 심리학의 역사를 알게 됨으로써 심리학에 대해서 보통 심리학을 이 어떤 학문입니까? 이렇게 하면 심리학 개론, 현대 심리학의 이해, 이런 식의 제목의 책을 읽는 거로 심리학을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됩니다. 대체 이 학문은 왜 등장했는가? 대체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건가? 조금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 의구심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관심을 가진다, 또 심리학을 공부한다 라는 사람들은 왜 심리학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고 싶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는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나름대로 그 시대에 또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름대로 어떤 필요성,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심리학은 어떤 필요성과 어떤 이유로 존재할 것인가? 심리학이라는 학문, 심리학이라는 지식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인가, 또는 자리를 잡을 것인가. 심리학은 마음에 대한 이 탐구를 한다라고 이야기는 다 하고 또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라는 게 뭔가? 라는 질문 당연히 던져볼 수 있겠죠. 그 마음은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가?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흥미롭게도 이 심리학을 처음에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탐구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심리학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 보통 founding fathers라고 그러죠. 또 이런 사람들은 한 개인의 마음, 내 마음에 대한 탐구보다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탐구에 더 초점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인식하게 된 것이 데카르트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어쩌면 신의 모조품으로서 인간의 존재가 규정이 되었던 기독교 성경의 역사에서 인간이 스스로 신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결정판으로 나온 학문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더 이상 신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믿고, 그랬을 때 인간의 마음은 대체 무엇인가요? 라는 걸 탐구하는 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심리학이라는 것을 학문으로서 만들었던 그 파운딩 파더스가 막연히 가졌던 질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심리학이 형성이 되는 그 과정에서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마음에 대한 탐구였어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마음에 대한 탐구. 한 개인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이제 심리학 개론을 배우거나 심리학을 과목으로서 다루는 마음이라는 것이 뭔가 있다면, 그 마음은 나의 마음, 너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마음에 대한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활동이다. 처음에 초창기 심리학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심리학의 아버지, Founding Fathers라는 사람들은 개개인의 마음, 각자 다른 그 심리보다는 보편적인 인간 모두의 마음을 연구하려 했다는 사실. 지금 우리 황상민 박사님이 알려주시는 WPI 심리상담 모델과 참 다르기도 하죠. 다시 심리학의 역사로 돌아와서 심리학자들은 과학적으로 마음을 탐구하려 합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탐구하려 했냐고요? 맞습니다. 바로 마음을 측정하다, 이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기 심리학의 파운딩 파더들에서 진짜 중요했던 거는 물리학자, 과학자 또는 천문학, 우리가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맨눈으로 하늘을 보다가 망원경이라는 게 발견이 돼서 이 하늘의 별들의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거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천문학이라는 게 이제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는 물리학으로 당연히 연결이 되게 되고, 만유 인력의 법칙, 그래비티 시어리, 전체의 움직임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자연의 법칙, 이런 법칙이라는 것을 생성해내게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탐구한다고 하면 항상 측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 된 거죠. 과학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이라는 것을 측정을 할 수만 있다면 인간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 인간의 특히 신체적인 육체적인 거는 해부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다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뭔가를 좀 더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이제, 마음은 그러면 인간 속에 있으면 인간의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 고대 그리스부터 해서 인간의 마음은 허트에 있다, 가슴에 있다, 아니다, 심장에 있다. 인간의 신체의 어느 기관하고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 어떤 위치를 생각을 하다가 데카르트는 그걸 송가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부학이 좀 더 발달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이제 굳어지기 시작한 게 19세기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은 뇌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마음의 위치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마음이 뇌에 있다라는 거는 해부학적으로 확인되었다. 어떻게? 뇌를 빠개버리니까 인간이 마음이 없어지더라. 뇌를 빠개니까 마비가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말도 못하고 이제 거의 영혼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걸 확인하겠죠. 인간의 마음을 특정한 신체 부위에 국한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마음은 인간의 신체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면 신체 모든 것의 감각이 통합이 돼가지고 우리 뇌에서 처리가 되긴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감각의 많은 정보들이 손실되고 있다라는 거, 억제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꼭 최종 처리 지점이 모든 인간의 마음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 전체에 산재해 있다. omnipresence,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한 개인의 신체를 가지고 본다면 인간의 마음은 그 개인의 몸 전체에 프레전스하는 omnipresence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은 존재하고 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 스눕이라는 책이에요. 스눕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환경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또 그 사람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마치 탐색하든 탐문하듯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심리 상태 이런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마음의 environmental presence, 환경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나 특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재밌는 생각을 책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스누핑이라는 책인데, 그것도 한국에서 꽤 인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을 측정한다, 어떻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을 인간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마음을 찾으려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겠다 하면, 현대 심리학은 구체적인 인간의 마음의 존재에 대해서 갈급하다 보니까 생물적으로 단순화시켜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보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그 경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메시지가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가 되고 싶고 과학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마음을 연구하고 싶었던 심리학자의 가장 핵심 질문이었다면, 그거는 그 이후에 심리학의 역사에서 몇 가지 다른 세부적인 질문으로 다시 분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심리학의 역사는 각기 다른 연구 활동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인간 신체에서 마음의 저장소를 발견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이제 마치 신체를 해부하듯이 특정한 신체 부위나 장기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는 활동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생리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심리학의 한 부문, 그걸 이제 생리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생물심리학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심리학 개론책을 보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이게 생물학 책이야, 심리학 책이야 할 정도로 어떤 신경계 또는 신경계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특히 뇌의 여러 가지 부위와 기능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신경계와 뇌에 있을 거라고 믿는 그 심리학자의 마음을 심리학 개론서에 처음에 가장 먼저 담았다는 거죠. 그것이 20세기의 심리학의 연구 역사의 요약편이다. 왜? 20세기, 1세기 동안 심리학은 마음이 뇌에 있을 거다. 뇌에 있지 않으면 처음 시작은 신경계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어떤 활동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기대를 고스란히 반영을 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뇌과학, 인간의 마음 이꼴 뇌, 이래가지고 뇌과학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심리학이 처음 시작할 때 심리학의 아버지들은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인간의 신체의 모든 부위하고 뇌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 마음이 있을 텐데, 마음이 특정한 어떤 하나의 신체 부위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 전체 인간, 살아있는 인간 전체에 다 표현이 되고 또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이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없다.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행동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또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걸 규정하기보다는 이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행동주의 이론이 1920년대 30년대 미국에서 이제 등장하게 된 거는, 마음이라는 것 자체를 마치 뭔가 특정한 신체 부위에서 핀포인트,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은 아예 없는 거고 블랙박스로 생각하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
심리학자들의 편의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실은 심리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마음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보다는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왜? 저는 마음을 연구하는 과학자거든요. 과학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연구 대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만 제대로 괜찮은 방법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대상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상이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대상인데도 이 방법을 계속 주장하시겠습니까? 에이, 과학이잖아요. 그냥 그 대상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면 안 될까요? 이게 과학자들의 무식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머리 좋고 똑똑한 과학자들이 갑자기 와 진짜 골 때리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연구하는 대상이 물리 현상으로서 보여지느냐, 물질적으로 그게 드러나 있느냐, 또는 그렇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 수준의 나름대로의 이 플렉시빌리티, 유연성, 뭐 폭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 심리학 시초에는 마음은 없다, 심리는 행동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속 편하게 짚고 넘겼다는 거죠. 아니, 심리학은 마음을 더 찾고 마음만 바라보고 마음을 연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진짜 골 때리네요. 이제 다시 20세기 마음의 역사, 그 맥락은 20세기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질문은 역시 마음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진일보하여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라는 거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뭐 신경계 내에 있을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던지는 질문은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일반적으로 인간이 엄마 뱃속에 있어가 툭 튀어나오면 바로 인간으로서 이야기도 하고 말도 하고 또 뛰어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엄마 뱃속에서 처음에 싹이 생긴다 하더라도 마치 이 성장 발달하는데 이럴 때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심리학 개론에 보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인지 발달, 사회 발달, 학습 발달 뭐 이런 발달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온 이유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그냥 시간에 따라서 이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심리적 발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냥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습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그냥 감각이라는 거 파악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나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학습이다, 지각이다, 인지다, 뭐 기억이다 이걸 마음의 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이제 심리학 개론책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 하는 것은 마음이 단순히 신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마음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므로써 충분히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뭐 똑같은 쌍둥이라도 입양돼 가지고 가족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삶을 살고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심지어는 10년 20년 떨어져서 다시 만났는데 너무 비슷하더라. 뭐 그러면 그거는 이 기본적인 유전적인 영향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유전과 그 사람이 성장해서 자라는 동안의 마음이라는 것은 대체 어디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생물학적인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자라면서 성장하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겁니까? 그렇군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 사람이 그냥 엄마 뱃속에서 딱 생기면서 그 사람이 평생 변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바보 아니면 그런 생각은 안 하겠죠.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가 아야 없는 그 어린애가 꼬마가 나중에 뭐 청년이 되고 아가씨가 되고 또 아줌마가 되고 아저씨가 되고 그 다음에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똑같은 마음으로 유지가 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런 변화 과정을 거칩니까? 쟤하고 내하고 같은 집에 살았던 형제인데 다른 것 같은데, 또 우리는 일란성 쌍둥이라서 생물적으로 유전적으로 똑같은데 왜 서로 성격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그 마음은 뭔가요? 그게 바로 개인차란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일반적인 마음, 보편적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개개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내 마음이 뭔가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 20세기 후반의 심리학자들은 학습, 지각, 인지 이런 연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라는 결론을 도출했네요. 심리학이 일반적인 마음, 보편적인 마음밖에 찾지 않았기에 이 정도의 결론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이 뭔가요? 라는 질문은 21세기 심리학에서는 아직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네요. 그렇다면 심리학 책에 써 있는 많은 인간 마음에 대한 연구들은 내 마음에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런 거를 꼭 알아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심리학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읽는 게 도움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고 당신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경제학 원론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제학 책을 읽어보면 2020년, 2021년 대한민국 경제와 2023년, 2025년 대한민국 경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거를 다 조금 이해가 되죠? 얘기 여보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경제학 교수들이 경제에 대해서 잘 알게, 경영학 교수들이 경영에 대해서 잘 알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 경제 현상 또는 경영 현상, 경영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그거에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죠. 심지어는 식자우환이라고 알고 있는 게 더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상을 왜곡하거나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학문은 대체 무슨 도움이 돼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대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또 이 학생들이 그걸 배우면 실제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다 세상이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잉여 자산을 가지고 잉여 인간을 양성해가는 것이 대학이를 이야기하던 교육이라는 것이 가지는 기본적인 또 기능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20세기 심리학의 큰 흐름이었고 심리학이 가졌던 가장 큰 의문이었다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20세기 심리학은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이 참 막연하고 추상적인 질문을,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일반적인 마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은 1950년, 60년 이후가 됐어야지 구체적인 개개인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로 이제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심리학은 비록 진짜 내 마음이 뭔가요? 마음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사람들이 진정 궁금한 질문, 황성민 박사님의 WPI처럼 개개인의 마음에 대한 탐색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나름 연구를 통해 이하 결론에 도달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이 참 막연하고 추상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여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20세기 심리학 말, 뇌나 신경계에 있을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20세기 심리학 말, 사람이 자라면서 마음은 만들어져. 그게 인지심리학, 발달심리학이란다. 일반적인 마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화하여 1950년대, 60년대 이후 개개인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와서 심리학은 상당히 새로운 도전을 가지게 되고, 그 도전이라는 건 사실 20세기 후반부터 아주 뚜렷하게 제기가 된 심리학의 사회적인 존재 이유 또는 정체성은 사실은 뚜렷해요.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해서 미국에서 심리학은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았고, 또 심리학은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하는 학문 분야로 그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인류에게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심리학을 위한 노벨상은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심리학자들이 노벨 의학상이나 노벨 경제학상, 노벨상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심리학은 그 자체로, 심리학 자체가 바로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했다기보다는 인간의 문제 또는 인간의 활동 또는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인적 연구 분야에 심리학은 엄청난 기여를 한 희한한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되게 이제 대학에서 심리학을 기초학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과학에서 화학이나 생물, 물리학을 기초학문이라고 한다면 인문사회과학에서 전통적으로 기초학문이라고 하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대신에 사실은 심리학이 인문학과 사회학의 가장 기초학문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도 심리학자들한테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물을 때 인간의 마음은 뭔가요? 라고 심리학자들한테 묻고, 문학하는 사람도 인간의 마음에 대한 심리학자의 글을 통해 가지고 문학 작품을 쓰고, 또 경제학 하는 사람, 경영학 하는 사람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심리학자한테 질문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그럼 심리학자한테 질문을 하느냐? 인접 학문 분야에 있는 학자들이 한국은 좀 틀리네요. 한국에서 있는 학자들이나 교수들은 일단 질문을 안 해요. 그냥 자기 분야에 있는 거 가지고 딱 대학 교수 자리를 차지하거나 내가 학자네 하면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주로 그건 저 전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한국의 학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학자들은 정치인이나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한 사람이 물으면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 학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그러니까 굳이 심리학자한테 인간의 마음이 뭡니까? 또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거를 질문하는 일은 잘 없는 것 같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미국하고 한국의 학문적인 분위기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심리학은 19세기 말 20세기에 어떤 성격의 학문으로 형성됐는가? 그래서 단지 마음이 무엇인가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요? 라고 하는 과학자의 임무에서 이 내 마음 또는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파악해가지고 내 마음이 아픈 거, 또 저 사람 마음이 아픈 거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사실은 이 사람의 몸을 해부하는 해부학자와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는 치료자는 근본적인 역할이 다르죠.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도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또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상당히 중요한 단서를 이 학문의 역사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심리학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다라고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개개인의 마음, 각자 다른 마음을 어떻게 잘 파악해서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나? 무조건 해부학자들처럼 몸만 볼 것인가? 심리가 몸과 마음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분명하고 그 마음의 아픔이 몸의 증상으로 표현되는데 이런 고민과 의문들을 재취합해서 답을 찾는 그 과정이 이 심리학의 역사를 배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단순히 뭐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알고 싶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질문을 가진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또 상담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심리학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탐색을 했던 것과 또 대중들이 진짜 원하는 심리가 뭐고 또 심리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뭔가 이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사가 만사다, 또 모든 게 사람 마음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 우리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개인의 마음을 알면, 또는 개인이라는 거 빼고 그냥 사람의 마음을 알면요, 내가 살아가는데 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이게 도움이 되고 필요를 하는 학문인 것 같은데 지금 정작 알면 알수록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 이제 이런 질문이 쿡 나오는 거죠. 개인의 삶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체 심리학이 무슨 유용성이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나요? 나는 대체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저에게 맞나요? 이러면서 자기 삶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나의 마음을 아는 거,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 인간의 마음을 아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 심리학이 뭐 발달 심리학이다, 사회 심리학이다, 인지 심리학이다, 학습 심리학이다 라고 하는 심리학의 한 영역 또는 구체적인 주제, 이걸 가지고 가르쳐 가지고는 이게 사람들한테 다가오지 않아서 심리학의 역사, 어디에서 시작됐으며 왜 시작되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각각에 있는 100년, 150년 동안 이루어졌던 다양한 심리학 연구 활동을 한번 구분하고 그것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나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심리 도서 중에서 심리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대중 강연자, 대중 상담사, 컨설턴트, 정신과 의사들이 저술한 에세이나 자기 개발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서는 위로와 위안의 심리를 중심으로 대중이 심리학을 소비하고 심리를 찾는 시대였다. 근데 정작 그 위로와 위안이 내 마음을 달래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아픈 마음을 달래주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는데 결국의 결론은 약 드세요 라고 하는 이런 또 결론으로 되는 게 지난 10년, 15년 동안에 위로와 위안을 추구했던 한국 사회였다면 앞으로 10년, 15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으로 몸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 역할이 마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심리 상담처럼 인식된 한국 사회에서 심리와 관련된 활동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상당히 흥미롭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하면 우울병이니까 정신과 가야 되고, 멘붕 상태면 공황장애니까 정신과 가야 되고,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 받으러 정신과 가야 되고 하는,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 말이 안 통하고 하면 서로 미칠 것 같으니까 정신과 가서 부부 상담 받아야 되고, 뭐 애가 공부 안 하면 그건 학습 장애니까 정신과 가서 또 약 받아서 먹어야 되고, ADHD 병명까지 얻으면 더 좋고, 뭐 애가 완전히 사회활동 못하고 집에서 히키코모리로 지내고 햇소리를 하면 그거는 조현병이니까 또 약 받아서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거의 뭐 군대 간 애도 군대 적응 못해도 정신적인 문제니까 정신과 의사가 판단을 해서 뭐 신체 등급도 조정하고 군대에서 내보내는 것도 정할 수 있는, 이게 모든 게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몸을 다루는 의사가 그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다 다루고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믿게 된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거는 사람들이 심리에 무지해서도, 또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에 대한 문제는 몸이 결정하고 몸이 잘못돼서 그렇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심리와 심리학의 수요 증가는 마치 미국 사회에서 1920년 30년대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건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대공황이 오기 전에 엄청나게 발전하는, 우리 사회 같으면 이제 미국의 대공황은 뭐 IMF 정도로, 우리 1998년에 있었던 IMF와 그 이후에 이제 회복하는 시기 뭐 이런 거로 비유를 하는데, 사실은 자립 경제를 유지하고 나름대로 살아갔던 미국과 상당히 대의존적인 경제에서 여전히 있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그 경제 경험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나라의 발전의 어떤 패턴이나 이 트렌드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심리 또는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좀 더 만족하게 행복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알고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사회가 겪었던 1920년대 30년대와 비슷하다. 그리고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전후 세대의 부흥 시기라고 하는 1950년대 60년대는 훨씬 더 개인주의적인 측면에서 내 마음이 뭔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면서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탐색이 훨씬 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2020년 이후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대한 탐색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미국의 1920년과 30년에서 미국의 1950년, 60년 이 시기가 거의 중간에 큰 사회적인 혼란이나 개입이 없이 그냥 확 연결되는 측면으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알고 싶고 자기 삶을 바꾸고 싶은 이런 상황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사회 1990년대 또 2020년대하고 어떤 측면에서 비슷하고 차이가 있었는가, 이 질문도 던져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1990년대 민주화 세대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그때 뭐 YS 하면서 이제 이 학생 운동했던 친구들이 정권의 전면에 등장을 했고, 9세대가 시대의 변화, 또 뭐 군부 독재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서 민주화 세대 또는 민주화 시대, 글로벌 시대, 이런 시대적 흐름이 있었다면, 얼마 전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 사회는 드디어 70년대 산업화 세대, 경제개발 세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대가 아니라 어쩌면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또는 민주화 운운하는 그 세대가 이 사회의 지배적인 집단으로 이제 등장한 것을 완전히 확인하는 것이 지난 4.15 총선이었다. 이렇게 어떤 분이 평을 하는데 2020년을 기반으로 한 향후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민주화 시대가 만드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여러분들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또 다른 좌충우돌의 시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와 심리상담가의 직업적 역할과 전문성은 무엇일까? 정신과 의사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심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대중이 인식하는 심리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막연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또는 혹시라도 아프기라도 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는가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또 마음이나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는 거죠. 대중이 가진 심리학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자 과정을 끝난 다음에 대중을 대상으로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며 그들의 마음의 아픔이나 문제가 무엇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위로 위안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심리 상담을 하려고 한다면 각자 자기 마음을 뭐라고 인식하는지 또 마음이 아프다든지 마음의 문제가 뭔지 일반적인 다양한 마음의 유형 중에서 특정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이자 지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심리 상담,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가장 프랙티컬한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이 강의를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거죠. 심리학이 스스로를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이라고 정의하게 된 이유는 뭔지, 또 그 결과 현대 심리학은 어떻게 학문 분야에서 비교적 큰 덩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발달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스스로 잃어버린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 참 신기하죠. 그 학문 분야가 엄청나게 덩치는 커졌는데 정작 자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야가 됐다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저는 무슨 일을 하는 게 저에게 맞을까요?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저는 이걸 잘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이것 말고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박사님이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게 된 상황이 바로 심리학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닐까라는 상상도 간혹 저는 해봅니다. 심리학의 역사는 바로 이런 의문에서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심리학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상담교사, 심리학 교수, 심리상담사, 심리치료사, 컨설턴트, 점쟁이, 무당, 정신과 의사, 이렇게 심리로 먹고 사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다 있는 이 사회에서 대중이 바라는 이 심리학의 소비 또는 심리를 소비한다 또는 심리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은 대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니시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대학에서 보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던데 신기한 게 개인의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물어봐도 모르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택하는 게 좋을지 물어봐도 모르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심지어는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야, 나 사람 마음 몰라, 심리 몰라 이러는 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심리학 또 대학원에서 전공을 한다 하지만은 정작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나 책에 있는 마치 정답과 같은 거를 심리학이다. 또 새로운 용어, 희한한 용어를 심리학으로 배우다 보니까 진짜 심리학이 뭔지를 모른 채로 이 우리가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 강의가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내가 심리 상담을 하겠다, 또 심리 치료를 하는 그런 서비스 활동을 전문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할 때 막연히 대학원 가가지고 석사 박사 학위를 받기만 하면 그 능력이 생긴다. 임상심리, 상담심리, 정신건강심리, 코칭심리 이런 걸 하면 내가 상담을 잘할 수 있고 심리치료를 할 수 있고 코칭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냥 타이틀 학위증 하나는 받을 수 있겠지만 진짜 인간의 마음을 알고 그거를 제대로 상담해주고 제대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을 양성하는 과정은 대한민국에 없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황상민 대학 또는 황상민 대학원에서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좌를 만들고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파악하고 또 심리를 실제 각각의 개개인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가를 알아서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 마음의 문제,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서비스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지난 100년에 150년의 심리 또는 심리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찾아내므로써 여러분들에게 그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